총과 카메라는 칼이다, 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안녕하십니까. 언론이 못다 한 얘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기사 연구 모임 오태규 대표님, 그리고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송명훈 전 MBC 2580 CP 나오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각종 또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법원에서 또 주목할 만한 판결이 많았었는데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이 있습니다. 그 검사장으로 승진한 손준성 검사가 최근에 이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치검찰의 화면이 나오죠. 정치검찰이 이제 단죄를 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우리 오태규 대표님부터. 야, 이거는 진짜 검찰로서는 검찰 조직 전체가 진짜 붕괴될 정도의 아주 충격적인 그 사건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검찰은 부끄러움이 없는 조직 같아요. 그러고 아주 그게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은 아무리 뭐 저기 해도 유죄를 받아도 아니면은 얼마를 규탄을 받아도 자기네들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손준성 검사 이 사건은 사실상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관련된, 소위 말해서 이건 검찰농단을 떠나서 국정농단까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선거에 작용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누구누구를 찍어가서 얘네를 고발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수사하겠다. 이런 사건 아닙니까? 손준성 검사는 이미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탄핵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태죠. 근데 법원에서 이제 징역형을 심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 고발 사주가 뭔지는 대충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윤석열 현 대통령 이 사람들의 그 명예가 훼손됐다. 그러니까 당에서 고발해달라고 지금 그 검사들이 그 고발을 의뢰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 네. 그다음에 한동훈 3차장 이 세 사람을 그 세 사람을 그 많은 저기 유시민 씨라든가 아니면 최강욱 그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그것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니네들이 우리가 고발장을 써줄 테니까 그 당에다가 당시 국민의힘에다가 고발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네. 이제 그 지금 판결에서는 고발을 그 선거 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해서는 그 실행되지 않아서 그거는 무죄를 했지만 나머지 이게 검찰이 그 이런 거를 해서 한 거는 유죄다 이렇게 한 거죠. 공무상 비밀 누설 네. 혐의로 이제 1년 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수사정보기획관이지 않았습니까? 손준성 네. 검사가 수사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이렇게 보통 그 언론들도 표현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하냐면은 검찰총장만이 지휘할 수 있는 자기 별동대 조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별동대 조직에서 그 검찰총장과 그 부인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가장 친하다는 한동훈 씨 셋을 저기 비난한 거에 관련해서 고발을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손준성 하나만 유죄지만 그 윗선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윗선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상명하복 철저한 조직인데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기획이라는 데가 검찰 내 어떤 정보기구 같은 데고 총장의 어떤 눈과 귀 그러니까 총장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손준성 검사 혼자 했겠느냐. 그 법원 그 판결에서도 이거는 뭔가 그 검찰의 어떤 대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 인정한 거니까. 그럼 조직적인 개입이 어디까지인지. 더구나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게 그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게 여론 아닙니까?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이 되면 그 여론에 따라서 국가의 주요한 정책도 결정이 되고 선거에서 국가 운영 누구에게 어느 정파 누구에게 맡길 것이 정해지는데 그 여론이 왜곡되면 국가 정책이든지 어떤 정권이든지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검찰이 선거에 개입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그래서 선거를 개입해서 왜곡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검찰이 민주주의를 부정한 거죠. 그렇죠. 헌법을 부정한 거죠. 민주주의를 부정한 거죠. 보통 우리가 저기 윤석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말하고 행동하고 계속 따로 노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검적 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적은 역시 검찰이다. 왜냐하면 검찰 정권의 네. 적은 검사들이다. 검찰. 검찰은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정의 사도고 공익의 대변자다. 그것이 전혀 그 빈말이고 헛소리라는 것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관계자들, 손준성 검사를 포함해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등 검찰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윗선이라고 얘기되는 그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치사한 거죠. 옹졸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됐다면은 최소한도 그 법원이 잘못했다, 판사가 잘못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반박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안 함으로써 피해가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국민들도 다 알죠. 우리 국민들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무지하지 않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이제 다 알잖아, 알 거. 근데 이제 손준성 검사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이제 2022년 6월에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또 2023년 9월에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승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뭔가 일을 잘한 거 아닙니까?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심처럼 또 재판부가 인정한 것처럼 이게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이라면 그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 이사 뻔히 알면서도 그렇다면 그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한데도 불구하고 승진시켰다는 거는 내가 뒤에서 봐줄 테니까 너 뭐 이런 것밖에 뭐 달리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이런 거를 그 당시 그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연두 기자회견 같은 데서 아니면 뭐 도어 스토핑 이런 자리에서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야죠. 그때 아셨습니까? 진짜 몰랐습니까? 만약에 알았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대통령들이 있었거든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정권,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입만 열면 달고 다니는 윤 대통령으로서 불공정과 몰상식의 대표적인 어떤 행태죠. 제가 볼 때는 특히 아까 이제 우리 이창호 씨가 얘기를 했지만 손준성 씨가 이 사건 가서 그 공수처에 기소가 되고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 와중에도 계속 검찰에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혐의 없음, 그다음에 또 승진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연속으로 승진을 시켰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탄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 탄핵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검찰을 자기네들의 어떤 입맛대로 그 순치시키기 위한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만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건 재판을 통해서 어느 쪽이 진실인지 정의 편인지가 딱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탄핵한 게 옳았던 거죠, 그죠? 탄핵에 반대한 국힘의원들도 이제 반성해야죠. 반성해야죠. 네. 특히 저는 수사정보 수정관실을 그 사실상 지휘했던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관계됐던 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워낙 그 자기네들이 곤궁하니까. 그렇지만 기자들은 물어야죠. 가서 기자들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이렇게 났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그때 다 털어줬는데 감사해갖고 다 혐의 없음으로 털어주고 또 승진까지 시켰는데 그거 뭐 네가 한 게 맞느냐? 그 정당했느냐?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잖아요. 어떤 의문이든 의혹이든 뭐든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얘기를 안 난 얘기 안 하겠다. 불편한 질문 안 받겠다. 얘기 안 하겠다는 거는 그는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죠. 대통령도 공직자 아닙니까? 근데 관련된 기사는 뭐 나온 거 없지 않나요? 무슨 언급하거나 반성하거나 그런 기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판하는 기사들은 꽤 나왔지만 그 해당자들한테 그 얘기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질문을 계속 하는 어떤 그런 반응들은 보지 못했어요. 없었다. 예. 자, 좋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그 삼성그룹 이재용 그 회장이죠.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조사에서 이재용 회장이 19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검찰들이 시간 날 때마다 뭐 이재용 잡아놓았다 이게 자랑하던 것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무죄가 나왔어요. 당시에 이제 화면 나오죠. 당시에 윤석열 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중앙지검 3차장을 했고요. 이복현 지금 금감원장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했는데 혐의가 전부 다 무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미 경제인들 데리고 해외 순방하고 또 먹방하고 하면서 이미 다 예고됐던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분식회계로 이제 저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예. 분식회계로 하면서 이제 분식 회계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기 삼성 그 저기 그 뭡니까 제일모직하고 어디죠? 삼성물산. 삼성물산 그 합병 예. 이 전체가 이제 지금 하나로 해서 17개 죄로 그 19개. 예. 19개로 기소가 됐는데 전부 무죄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저기 이복현 씨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기사를 보면 이거 삼성 관련 수사를 잘해갖고 금감원장 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경제 수사를 예, 잘하는 분이다. 근데 전부 무죄가 났잖아요. 그 사람 예. 반응을 나온 거 한번 봤어요. 반응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그 뭐야 이번 기회로 이 무죄를 계기로 삼성이 그 경영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면 저기 좋겠다 이런 건데 야 이거 수사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얼굴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글쎄 이렇게 태도가 그렇게 바뀐 겁니까? 뭐. 잡아놓겠다고 벼를 때는 언제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수사 그 서울지검장이 그때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죠. 중앙지검장. 네, 중앙지검장이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저기 그때 수사 지휘했던 게 한동훈 3차장이죠. 예. 그다음에 방금은 이복현 씨잖아요. 거의 3인이 그 주도했던 어떤 이 수사였잖아요. 윤석열 이 좌우 양팔들이 네. 다 출격을 한 거죠. 근데 하나도 17개 중에서 하나도 그 유죄를 못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 뭐라고 할까 이게 아주 그 석고대죄를 해야죠. 검사로서는 물론 이게 뭐 2심도 있고 3심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씨 뭐라고 얘기했죠? 이번에 그 저기 삼성 전부 무죄나니까 제가 기소할 때 기소할 때는 내가 관여한 아니었다. 사건이 아니었다. 아니 그럼 기소할 때만 아니면은 자기는 이게 저는 이번 판결이 그 우선 뭐저 판사를 뭐 탓하기 전에 정말 그 검찰팀 그리고 그때 저 수사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고요. 그 여당의 어떤 이제 저 대표 비대위원장을 하고 금감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또 혐의도 뭐 19개인가요? 예, 19개. 19개. 그 아무거나 다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중에 뭐 하나 나와야지. 이거는 하나도 못 맞췄어? 그 수사 그 조선 제1검? 예. 조선 제1검. 조선 제1검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조선 제1검이 아니라 조선 최하검이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때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아니 나는 기소할 때 없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이를테면 달을 보라고 하니까 달은 안 보고 손톱에 때가 있다는 둥 뭐야 손도 안 씻고 그러냐는 둥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런 이상한 화법 안 통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면서 조금 머리 좋다는 애들이 여리저리 그게 뭐야 뱀장어처럼 빠져나가는 방법이잖아요. 요건 아니고 요건 깁니다 그러는데 국민들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야 네가 수사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수사 다 해놓고 기소할 때 빠졌다고 해서 나는 기소할 때 관여 안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죄 없으니까 됐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관여했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는 내가 하고 시험은 네가 받지 않냐 이러는 건데. 근데 법원 이게 이제 검찰에서 기소할 때 이게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도 좀 약간 의문인 게 법원에서 지금 압수수색이 위법했다. 또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도 이제 유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수사도 안 해놓고 수사를 19개 혐의. 수사를 구태 아주 그 독재 정권 시대식 그 저인망 그 훑기 수사로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어떤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은 증거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잖아요. 저는 그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법원에서 내준 영장의 근거에서 수집된 증거로 활용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마구 한다면은 요새 기자들 엄청나게 압수수색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윤 대통령 그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 하는 것도 웃기지만 거기에서 다른 것들을 막 찾아가고 그걸 기소를 하면은 별건으로. 그러니까 그걸 막는 거랬잖아요. 이번에 저 법원 판결은 그런 면에서는 난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그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이제 법원도 비판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법원을 비판하기 이전에 검사들이 이렇게 말이야 완전히 막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막 해서 다
세상을 뒤집을 정도의 어떤 사건을 해낸 것처럼 막 자랑을 하더니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면은 누군가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죠. 얘가 잠깐만요. 일본의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수검찰들이 일본 특수검찰들 그대로 베꼈다고 해도 저기 뭐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의 특수검찰들 제가 쭉 보니까 일본의 특수검찰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유죄가 하나라도 안 나면은 이 사람들 그냥 거의 그 좌천이 아니라 옷을 벗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내가 기소한 것을 100% 유죄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걸로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버해서 우리나라하고 정반대로 저기 그 증거를 조작하다가 걸린 경우도 있어요. 오사카 저기에서는 자기네들이 유죄를 100% 받기 위해서 증거를 갖다가 조작을 하도 이제 나중에 걸려서 그 사람 파면이 되고 그랬는데 재판받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그 특수부 검사들이 기소를 마구 남발해. 근데 법원에서 무죄가 돼. 그래도 승진해. 승진해. 왜 그렇게 했어요? 신상필벌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지면 또 항소하고. 항소는 좋아. 항소하고 나중에 좋은데 나중에 최후까지 무죄를 받아도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해. 왜? 업적주의가 아니야. 소위 말하는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이 카르텔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저기 나쁜 짓을 해도 누구랑 친하면은 승진하거든. 그게 문제라고 봐요. 지금 여기다가 지금 그 사법농단 사건으로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이분에 대한 혐의가 47개나 됩니다.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겁니까? 이 과잉 수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검찰 수사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하나가 이제 먼지떨이. 그러니까 털고 털어서 그 중에 뭐 많은 티끌이 나오면 그 부풀려 갖고 뭐 하나 죄 만들어내고 또 하나 저인망을 훑는다 그러나요? 계속 뭐 하나 또 나올 때까지 예? 뭐 훑고 저인망식. 그러다 뭐가 나오면은 원래는 이런 혐의 때문에 수사를 했는데 요건 못 나오니까 다른 거로 별건 하고. 그래서 재판에 이제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서 10가지, 20가지, 30가지 좀 이분 좀 40몇 개? 47건. 그 중에 하나 뭐가 걸리겠지. 그러면 99가지가 무죄가 나오고 하나만 유죄 나와도 수사 잘한 것처럼 그렇죠. 제대로 수사한 것처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제가 이제 좀 그 옛날에 이제 그 경찰서 이제 출입할 때 사회 민주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경찰 수사에서 이제 인권 수사해라. 그러니까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그저 수사하면서 뭐 폭언한다든지 뭐 때린다든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인권 수사가 이제 이렇게 도입이 되니까 그때 만난 형사들이 이랬어요. 아 수사 못 해먹겠대. 아니 뭐 뭐 잡아와서 뭐 좀 수사 좀 하려 그러면은 여기는 뭐 나는 뭐 인권이 없나 뭐 이러니까 수사하기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서 뭐 이름 됐었는데 근데 같이 얘기다 그랬습니다. 한참 좀 지나서 얘기했는데 한참 그랬어요. 그런데 인권 수사가 도입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발전했습니다. 일단 과학 수사. 그런데 경찰의 수사 실력이 능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학 수사 같은 거. 그랬는데 검찰은 그때 계속 아닌가? 무슨 먼지떨이 수사, 저인망직 수사 이러는 게 요번에 양승태 대법 사법농단 이것도 물론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죠. 그 전에 수사는 제대로 했는지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거는 그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판단은 지금 이전에 했던 그 삼성 이전에 말했던 삼성 그 재판하고 그다음에 손준성 재판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보는 측면이 뭐냐면은 달리 봐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그 판사들이 자기네 옛날에 대장 옛날에 그 상사를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최고 대법원장을 자기 조직의 장을 그러기 때문에 판사들도 논리가 상당히 웃기는 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한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재판의 어떤 독립성을 헌법에 저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구사한 건 상당히 이상하지만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수사도 잘못했고 재판
하는 어떤 판사들도 자기네들의 조직 수호 차원에서 또 봐주기도 하고 이것이 합쳐서 나온 것들이 결국은 양승태 사법농단이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사법농단이라는 게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그 헌법에 나와 있는 판사의 양심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독립된 판사의 독립 재판에 누구도 개입하지 마라. 외압 행사하지 마라. 그거를 그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개입해서 사법농단이라는 건데 재판에 개입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 어떤 정말 해괴한 그 논리를 만들어낸 건데. 해괴한 논리죠, 진짜.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낸 건데. 네. 차라리 47가지 혐의가 아니고 정말 이 나라의 어떤 그 민주주의 발전과 사법부의 재판의 독립성이라든지 판사 양심을 지켜서 정말 다투야 될 것만 한 개, 두 개. 요만 했으면은 검사들도 덜 고생했을 거고 판사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되든 안 되든 그냥 뭐 먼지떨이 저인망식하고 그러니까 재판 양은 양대로 많아지고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니까 맨날 재판 그러면서 뭐 재판이 늦어지네 뭐 지금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가. 그 이청호 사회자님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재판 3개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 손준성, 삼성 저기 양승태. 이재용, 양승태 예. 했는데 3개 다 공통된 거는 뭐냐면 검찰 실력 없다. 음. 검찰 진짜 치졸하다. 사악하다. 이게 딱 드러난 거고 이제 양승태 재판의 경우는 야 판사들도 자기네들 그 조직 보호에는 팔이 안으로 팔이 굽는다. 안으로 굽는구나. 네. 이거 저기 판사를 하는 게 저기 우리 장기 둘 때 역시 포가 포를 못 먹는구나. 이거 어떻게 진짜 다른 식으로 이걸 저기 징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재판에 관여했다 그러면서 관여한 정황은 있는데 그것이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저기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관련된 이재용 포함해서 14명 전부 다 무죄가 나왔고요. 양승태 전 대법 원장 등을 포함해서 이 관련자들도 전부 다 거의 다 무죄죠. 1심에서. 1심 다 무죄죠. 뭐 다. 사실상 다 무죄죠. 이게 저기 그 아까 17개, 19개, 47개잖아요. 예. 점수로 매기면 빵점이잖아요. 예. 점수로 매기면 빵점. 손준성 재판은 마이너스 100점. 그죠? 네. 그러니까 세 개를 평균 내면 마이너스 33점이야. 아, 그러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수사와 다 관여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런 양반들은 이복현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석고대죄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검찰 전체 조직도 검찰이 왜 2,000명 이상 되는 검사들이 이 뭐 몇백 명 안 되는 이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전행에 이렇게 다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 안에서의 어떤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많은 진짜 밤새가면서 일하는 진짜 그게 뭐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검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검사들 손준성 기소한 검사, 저 수사한 검사. 손준성. 네. 그건 공수처잖아요. 아 공수처인가요? 공수처고 아이가 이전까지 뭐 이거 특수 수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어떤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이게 정치화된 몇몇 검사들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건데 저 이제 저희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검찰, 법원 다 자정운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우리 국민들 불쌍한 것 같아요. 지금 이를테면 고발 사주 사건도 이재용 삼성 경영 승계도 그렇고 사법농단도 그렇고 다 그것은 법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 법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 국민들이 불쌍하다는 거는 검찰도 못 믿겠지, 법원도 못 믿겠지, 그걸 감시하고 비판한다는 언론도 못 믿겠지. 그러네. 이런 또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들리면 도망 다니지 뭐 안 나타나지.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국가를 믿을 수가 없잖아. 국가를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특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특별 사면이요. 980명 정도, 약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그 주목할 만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죠. 김관진, 김기춘. 예, 전 이제 그리고 이분은 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2년형 받았고, 그 다음에 김기춘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분도 하여튼 실형을 받았는데 지금 복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면 복권이. 예, 사면 복권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계에서는 MBC 분들이 대거 사면이 됐습니다. 김장겸, 그 다음에 안광한 전 MBC 두 사장분하고, 그 다음에 백종문, 권재형 전 MBC 부사장들이죠. 이제 이게 지금 속이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사면 복권 이번에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까지 사면 복권도 그랬습니다만은 참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 그런 권한을 헌법적으로 주는 거는 그걸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화합과 단합과 화해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그걸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헌법에도 사면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사적으로 사무화 시킨단 말이에요. 사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자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은 무조건 다 사면 시켜줘. 자기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놔둬. 일단 이게 사적인 남용이에요. 예전엔 정치인들 할 때는 여야 정치인 골고루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서민들을 많이 한다든가, 생계범을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중심 그 메시지가. 근데 이거는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보면은 지금 정권하고 그 친한 사람들은 그냥 마구 해주네. 그러고 더군다나 이번 사면을 보라고요. 자기가 다 잡아놓은 사람 아닙니까? 적폐청산 차원에서 김기춘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관진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MBC 그 김장겸 뭐 등등도 그렇고, 자기네가 검찰 그 수장을 했을 때, 검찰에서 그 고위 간부에 있을 때 전부 다 수사해갖고 기소하고 유죄를 받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 김장겸 씨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별위원장. 굉장히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뭐 그 정치적으로 자기 편이니까 어떤 뭐 이렇게 그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면이란 특혜를 준 거고, 김기춘, 김관진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그 어떤 정치적인 박근혜 쪽의 어떤 눈치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좀 사면 이유가 웃기는 게 MBC 경영진들 사면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 장기간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그 재직한 뭐 이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언론인으로 오래 지기하면 다 무죄야? 능력을 인정받아? 아니죠. 이게 언론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언론의 자유를 부정한 거거든요. 언론의 기본적인 임무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한 건데 그걸 못 하겠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 그래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언론의 존재율을 부정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벌을 받은 사람인데 그걸 사면해 준다는 거는 언론의 존재,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김장겸, 안광한 이 두 분 자체도 좀 문제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오래 근무했으면 언론이 왜 존재해야 되고 언론자가 왜 필요한지를 더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차라리 이제 기자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했다, 초범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언론인 생활 30년씩 하면 뭐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인데, 더구나 언론의 자유를 부정한 사람들, 감시원 역할을 부정한 사람들 사면해 준다는 거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고. 얼마나 논리가 없으면 공공하면 네. 그 장기간 언론사에 근무한 거. 장기간 그러면 언론만은 뭐든 내가 근데 이를테면 내가 회계사로 근무하면서 뭐 그 분식회계를 봐줬다 그러면 30년 했어 그러면 오랫동안 근무했으니까 봐줘야지. 이거 뭐 거꾸로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하여튼간에 김장겸, 안광한 두 분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 받고 있었는데, 이 혐의가 뭐였습니까? 2012년에 이제 부당노동 행위, 파업에 참여한 그 언론 노조 조합원들을 완전히 부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비보도 비제작 부서로
부당 전보한 혐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MBC 이제 구성 제가 이제 그 MBC에 이제 방송 기자로 입사를 했단 말이죠. 예. 이제 방송 기자로 입사했는데 그 직종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 미워, 딴 데 가기로면은 위축될 거 아닙니까? 뭔가 내가 기자로서 일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나 뭐 공무원들의 어떤 신분을 보장해 주듯이 MBC에서도 뭐 다른 데도 비슷할 텐데 기자의 본분에 충실하라고 함부로 다른 데는 발령을 안 내요. 근데 갑자기 무슨 너 광고국으로 가라. 뭐 어디 뭐 다른 부서로 가라. 가서 뭐 어디 스케디장 관리하라. 이러면은 저도 그때 쫓겨났었거든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갑자기 보도국에서 이제 결국 뭐 사회공헌실로 또 그래도 그래도 좋은 대로 비슷하게 갔다가 이제 그다음에 광고국으로까지 쫓겨갔는데 되게 쫓겨나는데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때 기자 광고국으로 하라는 건 나가라는 사실 그렇게 봐도 그래서 광고 영업을 열심히 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일을 않고 그러면 급여를 받은 거예요? 근데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진짜 언론 탄압을 하고 기자들의 어떤 자유롭고 공정한 그 언론 활동을 방해한 사람들을 장기간 근속했다는 이유로 사면 복권을 시켜준다면은 이 메시지가 도대체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다 뒤에서 저기 만약에 제가 되더라도 다 풀어줄게. 그러니까 맘 놓고 해. 이런 어떤 메시지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참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언론적이고 이게 반자가 그냥 한 10개, 20개라도 계속 붙일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보면은. 지금 MBC 출신들이 이렇게 또 많이 사면 복권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왜 MBC에 집중이 됩니까? 그거 우리 송 기자님이 한번 왜 MBC가 지금 내년 4월 그 깊은 속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냥 어제 답답한 거는 지금 대통령이 많이 하는 얘기가 또 국민에게 약속했던 게 뭐냐면 뭐 공정, 법치, 뭐 헌법 정신 얘기 많이 했잖아요. 법을 잘 지키라는 건데 지금 사면 보세요 이게 법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김장겸 전 MBC 사장은 공정언론 국민연대 상임고문 출신이시고 또 원래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네, 공정언론 국민연대 이사장을 했습니다.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지금 이제 언론계에서는 MBC 출신들 MBC는 이제 새 정부 들어서도 이제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MBC를 장악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 예, 원래요. 봐요. 공정자 많이 쓰는 사람들이 다 불공정한 사람들이고요. 상식 강조하는 사람들이 몰상식한 사람이고요. 정의 강조하는 사람들이 다 정의 높지 못한 사람이고요. 전두환한테 정의 구현 사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보자고요. 전두환한테 정의 구현 사회 아닙니까? 가장 부정의한 세력이 그 정의 구현을 얘기하고 가장 복지의 그 허술한 정권이 복지 얘기하고 말이죠.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법 똑같아요. 가장 상식적이지 않고 가장 공정하지 않은 그 정권과 이 관계자들이 공정과 상식을 팔고 있어요. 이거를 국민이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게 똑바로 봅시다.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정치 리터러시예요. 정치 리터러시. 그죠? 우리는 리터러시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행간을 잘 읽읍시다. 우리 그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그 언론이 제대로 전달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게 무슨 의미인지 이를테면 그 헌법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공무원은 절대 그 선거에 그 정책 중립,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그랬는데 고발 사주가 선거에 개입한 거고 이번에 사면받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댓글 부대 시켜서 여론 조작한 사람이고 김기춘 이번에 비서실장 사면받은 거는 블랙리스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거 아닙니까? MBC 이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를 부정한 사람들이고 다 헌법을 부정한 사람들인데 헌법 수호에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몰상식이 상식을 부박하고 말이죠. 모렴치가 염치를 조롱하고 비정상이 정상을 걷어차버리고 뭔 나라가 이렇습니까 이게? 옛날 이게 나라냐? 딱 지금 어울립니다 지금 이게. 자, 지금 그러니까 언론이 그 얘기를 해줘야죠. 예, 그렇네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에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또 결정 과정에 대해서 또 이제 각종 보수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호 대표님? 우리 저기 네. 송 부장님.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번에 진행되는 거 뉴스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아유 정말 어지럽습니다. 제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우리 오 선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언론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병립형이 뭐고 비례 설명을 해주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 예를 들면 지금 요전에 우리가 정치 테러가 있었잖아요. 가까이는 저 누가 배현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그 진짜 그 정치 테러죠. 암살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고 보니까 뭐 칼로 연수. 이거 끔찍하던데. 그때 나온 기사가 조선일보도 그랬었습니다. 정치 양극화가 문제다. 언론이 다 그랬어요. 그 정치 양극화가 문제다. 그래서 뭐 혐오와 증오. 혐오와 증오를. 그러면서 그게 양당제가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당제 그 어떤 이 구조적인 뭐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다당제로 가자. 국회라는 게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인데, 그 민심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빨주, 노초, 파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하게 민의를 국회가 수령하려면 국회 구성도 다양화돼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다당제로 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처럼 양당제 구조에는 작은 정당들은 소수 국회 진출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주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결국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는 병립, 우리는 몰라. 지금 이제 하여튼 그 보수 언론에서는 또 위성 정당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선거제라는 것들은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대표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그 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병립형은 특히 그 소선거구제 병립형으로 소선거구제에서는 민의가 그대로 대표되기가 힘들죠. 사표가 많이 나오죠. 사표가 많이 나와서 전체 득표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인 의석은 뭐 50%, 60% 차지하잖아요. 그것을 최소한도 민의를 반영을 시키자는 걸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연동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한다면 전부 의석을 전부 연동형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 30% 가진 사람은 30%만 의석을 갖고 10% 받는 사람은 10%만 받고 하면은 정확하게 여론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그 현실이 있잖아요. 지역도 대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도 제한돼 있고 그런 어떤 한계 속에서 그러면 지향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한도 어떤 그런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식의 어떤 제도가 맞다는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눈을 감고 그것이 뭐 의성정당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런 어떤 아주 뭐라고 할까 지연 말단 갖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우리나라 제도가 어쨌든 간에 비례성을 강화한 식으로 지난 총선에도 바뀌었잖아요, 좀. 준연동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적극적으로 와해시킨 세력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이 자기네들이 내놓고 그 의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야당에서는 자기네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례 연합정당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잘 설명해 준다면은 이렇게 언론들이 민주당이 뭐 마치 이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의 원흉, 주범은 국민의힘입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대응하는 과정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당원 전체가 결정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당원 결정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개딸 전체주의라고 표현하고 혼자 한다고 하면 독재냐고 하고 이런 어떤 아주 허접스러운 어떤 그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이 보도 자세가 저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죠.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가 어쩌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쟁 따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쟁 중계하는 보도, 뭐 저 정치 공방 그대로 중계하는 거, 뭐 주장 저널리즘이라나요? 내가 뭐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반박했다. 뭐라고 꼬집었다. 뭐 이게 이러면은 뭐가 본질인지 모릅니다. 예? 이게 지금 연동제 얘기가 나온 게 우리 정치 개혁이고 정치 발전을 위한 건데 이거 왜 이런 좀 전에 말씀하시면 이게 뭐 사표 방지하고 여론의 여론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는 본질적인 문제로 사라지고 맨날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내부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싸움 구경 막 시켜갖고는 내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기자들 우리 언론에 먼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이 싸움의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는지 시시비비도 좀 가리고요. 예? 좀 그래서 그런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뭐 아시안컵 그 축구해 갖고 우리가 저기 요르단한테 참패를 당했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에 비유를 하자면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제 언론이 심판을 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심판이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심판은 카드를 많이 남발하는 심판이 있고 어떤 심판은 좀 과격하게 부딪혀도 카드를 안 남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중시하는 심판이 있듯이 언론도 이 선거법을 볼 때 자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기준을 안 밝혀. 무엇이 우리 언론이 나는 이런 기준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지 그 어느 쪽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 기자님 말대로 그런 원칙 기준이 있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여기는 이렇게 했다고 서로 공방만 전하면은 이게 언론이 국민들 정말 피곤해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피곤하면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조선일보 보자고 작년 5월 달에는 중국에서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 이렇게 해갖고 막 우리 탈중국 했는데 올해 또 1월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 시장 경제가 뭐 저기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수출이 그 대중국 수출이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큰일 났다. 아직도 우리 저 수출에서 가장 많이 큰 차지하는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 수출인데 중국 시장을 외면하면 안 된다. 아니 언제는 빨리 중국에 탈출하라며. 또 하나가 또 제가 이제 금방 생각드는 게 뭐냐면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 값 떨어지면은 뭐 경제가 저기 큰일이다, 뭐 건설업체가 큰일이다, 뭐 난리 난다 이렇게 하고 또 부동산 오르면 이거 말이야 서민들 어떡하라고 말이야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니네들은 부동산 우리가 저기 생각하는 우리 회사 우리 신문사가 생각하는 우리 방송사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없이 그냥 자기 유리한 대로만 막 이럴 때는 이렇게 조지고 저럴 때는 저렇게 조지고. 근데 내가 보면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민주당하고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 조직이 기승전 이재명 악마 만들기.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기준을 좀 명확하게 우리 기준 잣대가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에 들이대는 잣대나 민주당에 이제 들이대는 잣대가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 그때 좀 전에 말씀 그 의대 정권에 정원도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 의대 정원도 문재인 대통령 때 의대 정원 하자고 하니까 이거 뭐 현실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야 막 해갖고 이거 저기 뭐야 분탕질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막 좀 비판하더니 지금은 또 2,000명 늘리겠다. 2,000명 늘린다고 그랬는데도 의협은 뭐 잘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뭐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정말 코미디가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언론 징벌적 배상 도입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 재갈 물리기니 뭐 탄압이니 뭐 아주 그냥 큰결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국힘에서. 아니 이를테면 어느 언론사에서. 네, 언론사에서. 그냥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고 징벌적 배상 도입이 된다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하여튼 네,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요거만 할게요. 비유를 하나 하자면은 우리 예전에 저기 시장에 가면 이 쌀 같은 거 살 때 이런 말에다가 이렇게 저기 쌀 해서 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이렇게 친한 사람 오면은 이게 고봉으로 이렇게 퍼주고 자기하고 별 관계 없는 싹 쓸어갖고 저기 깎아주고 이러면은 이 사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장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 한 사람 두 사람 보기 시작하면 그게 신뢰예요. 아 사람을 차별하는구나. 공정하지 않구나. 그럼 그 집 안 갑니다. 언론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언론도 똑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친근
따라서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잣대를 달리하면 네. 그거 국민이 결국 다 알게 되고 또 국민이 알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를. 그게 우리 미디어 비병의 아주 요체죠. 언론을 신뢰할 수가 없고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고 법원도 신뢰 뭐 이렇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검찰에 갔잖아요. 그 처분 나오도록 내가 믿질 않을 거라고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재판 결과 나와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요. 잣대를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잣대가 다른 장사가 망하듯이 자기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기준 제시도 없는 언론의 보도는 그거는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예, 예. 만드는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새가 바뀌었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 연두 기자회견 못 본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은 그 기자회견이 없었죠. 2022년 작년에도 안 했고, 네. 2022년 10월인가요? 그때 이제 도어스태핑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기자회견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자회견 대신에 KBS와의 그 단독 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인터뷰죠. 예. 인터뷰. 이거 뭐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해가지고. 뭐 그 기자회견이 아니죠. 예. 이게 제대로 된 그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그 소통. 그렇게 강조했던 소통하고도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회견도 사전 검열하는구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기 KBS와 저기 신년 대담 형식으로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다 그 자기 입맛에 맞는 내용만 정제해서 내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뜻으로 불편한 질문은 안 받겠다는 건데 어떤 불편한 질문? 디오르백 관련된 질문 같은 거 오늘 음. 이제 일단 밤 12시인가 방송을 한다는데 질문할 때 질문자의 태도, 그 앵커의 태도, 쓰는 표현, 디오르백이라고 쓰는지 김건희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지라든지 이런 거 봐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기자회견이라는 게 이게 네. 사실 연두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네.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은 지금 국민들에게 올 한 해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현 좌표가 어디쯤에 있고 현실이 어떻다고 진단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뭐 문제에 대한 처방도 제시하고 비전도 제시하고 그런 거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어떤 걸 설득도 하는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올 한 해 동안 제가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 보고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를 안 하고 그 대신에 자기 좋은 것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디오르백 이게 어떤 수위로 오늘 그 질문이 나오는지 피할 수는 없을 테니까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 있습니까? 고발 사주. 그때 당신이 그때 대통령님이 그때 총장 아니었습니까? 진짜 모르셨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지금 대통령으로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든 날리면 그런 거라든지. 자기가 사면 복권 수수하고 사면 복권 시켜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내가 잡아놓고 논리. 내가 풀어주고. 그런 논리. 또 아마 이제 오늘 오늘 기자회견 10시에 합니까 밤에? 뭐 오늘 10시에 방송을 하는 거죠. 이미 이제 녹화를 했고.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오늘 뭐 가능클럽 그 토론에 나가서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 저열한 몰카 공작이고 그러나 국민이 전후에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아마 조율된 아마 예, 이런 예, 얘기 예. 똑같은 선에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범답을 만들어서 다 돌린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만 얘기해라. 그런 거겠죠. 저는 그 사전 녹화에서 이게 기자회견을 이제 기자회견인지 대담인지 하잖아요. 예. 이것이 결국은 자신감 없음의 표현이라고 봐요. 예. 저는 이게 도망가는 겁니다. 강한 것 같지만 엄청 그 지금 그 초조하고 불안하고 예. 불안하고 겁니다. 예. 그 뭔가 두려운 거죠. 예. 왜냐하면 이거 자기한테 질문 올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지금 대통령은 뭐 59분 뭐 혼자 1시간 만나면 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이제 하필이면은 또 인터뷰하는 매체도 지금 그 KBS잖아요. MBC도 아니고 YTN도 아니고 JTBC도 아니고 땡윤 방송으로 된 그 KBS와 지금 하는 거죠. 그럼 뭐
짜고 치는 고스톱?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방송 어쨌든 간에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매체를 선택을 한 것 아직 같아요. 그 명목상으로는 형식으로는 이제 KBS가 국가기관 방송이니까 대통령이 뭐 저 국가기관 방송 KBS하고 뭐 저 대담하고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그 국민의 방송이라 박민의 방송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박민이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오더니 갑자기 메인 뉴스 앵커가 통보도 없이 뭐 하차당하고 말이죠. 요새 당한다는 말을 많이 쓰대. 통장에 20 지금 도어 스태핑도 중단이 됐는데 어떻게 뭐 재개돼야 된다고 보나요? 그 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뭐 그게 출근길 문답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이 할수록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의 어떤 지도자 정치인들은 항상 그 기자들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그 주고받고 하면서 국민의 의문을 풀어주고 국민에게 어떤 대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자꾸 할수록 좋고 상호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보세요.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은 거의 매일 여러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사장에서도 여러 가지 주고받음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총리실 왔다 갔다 하면 현관에서 기자들이 총리 하면은 딱 서갖고서 뭐 이런 얘기 매일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는 심지어 청와대 대변인조차 서면 브리핑으로 하잖아요. 직접 나오지 않고.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금 스마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판 몇 번 두드리면 다 나오거든요. 윤석열 정직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뭐냐면 후보 시절에 그리고 당선 인사에서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당선 인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잘못을 숨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고백하겠다 그랬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어스태핑이라는 걸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100일인가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업적이라고 해서 내세운 게 도어스태핑이었어요. 소통이라고. 근데 오늘 갑자기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없어지는지 모르고 설명도 안 해주잖아요. 왜 안 하는지. 언제 할 건지 얘기도 안 해주고. 지금 어쨌든 간에 도어 스태핑도 중단되고 연두 기자회견 또 어쨌든 간에 뭐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 정권 바뀌고 나서 기자회견 안 한 거죠. 연두 기자회견 안 한 겁니다. 네. 매우 안타깝고 지금 이제 소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MBC가 최근에 좀 순환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뭐 여기서 다 이제 뭐 경고가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신장식 앵커는 이제 그만두고 또 최근에 보면은 뉴스토마토 기자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 등록 이게 지금 취소된 거죠? 하여튼 제가 이제 네.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요. 그때 이제 시사매거진 2580 이제 CP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희가 500회가 돼서 특집 기획하다가 대통령 대담을 한번 제안해 보자. 그래서 제안했다가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지를 보냈는데 질문지를 보냈더니 청와대 쪽에서 이제 연락이 온 게 아니 뭔 질문이 이렇게 독하냐고. 조선일보다 더 독하게 보냈다고. 좀 이래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는 질문지를 미리 주고 시험 문제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거 사실이 아닌데도 모함함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모함하는 그러면 마타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걸 해명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시간을 주는 건데 무슨 짜고 치는 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질문 고칠 수 없다 그랬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했거든요. 결국 하긴 한 거죠. 그럼 그대로 했습니다. 예? 그대로 했고. 잘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게 불편한 질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요 기회를 잘 활용해야죠. 그러면요. 어떤 거는 설명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사과도 하고 진솔하게 진지하게 또 어떤 재발 방지하는 약속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하고 소통하고 다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 귀에 거슬리는 건 그런 질문 안 받겠다고 불쾌한 건 난 싫다고 그래서 닫아버리면 국민이 모르겠습니까? 국민 다 압니다 왜 그러는지.
기자가 할 일을 없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안타깝군요. 왜냐하면 기자 일이 직접 그 보고서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건데 기자의 질문 것을 뺏는다는 것은 참 기자에게는 그러니까 질문을 못하면 이제 받아쓰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이 정도로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우리 송룡 부장의 조선일보 뻐개복이죠. 아유, 기대가 큽니다. 예. 첫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안녕하십니까, 송영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을 꼽는다면 아마 조선일보일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신받는 언론을 꼽으라면 그것도 조선일보일 겁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이 가장 불신받는 언론, 모순이죠. 어찌 보면 그게 우리 언론의 현실입니다. 제가 조선일보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매년 세계 주요 국가의 언론 신뢰도를 발표합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의 언론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걸 조사한 것인데요.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단연 꼴찌 수준입니다.
한국인들은 한국 언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해 조사에서는 그 MBC가 가장 신뢰도가 높았고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신뢰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없는 공영 언론의 신뢰도가 높고 사주가 있는 이른바 족벌 언론의 신뢰가 낮았습니다. KBS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선일보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도 있다. 2002년 다른 그림을 볼까요? 그 유명한 사설이죠. 2002년 대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깨졌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그날 투표일 사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몽준 씨가 단일화를 철회했다. 이로써 대선 전국은 180도 뒤집어졌다. 대선 전국은 180도 뒤집어졌다.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정몽준 씨마저 노 후보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이제 최종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찍지 말란 얘기죠. 이런 게 선거 개입 아닌가요? 자,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이제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이제 경쟁을 하던 2005년이죠. 조선닷컴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아버지 후광, 알맹이 없는 연예인식 인기. 이게 기사 제목이고요. 후보 검증 기사인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콘텐츠가 없다. 박정희 후광, 유신 공준한 비판. 정치 지도자보다 연예인 같은 인기. 정수 장학회 등 재산 의혹. 물러서지 않는 고집. 베일에 가린 사생활. 신랄합니다. 그 당시에 찻대기 당이라는 그 나락에 빠졌던 한나라당을 천막 당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사회성을 살려냈고요. 선거 때마다 연전연승으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고요. 그래서 차기 대선 후보는 당연히 박근혜 몫이다. 이랬었었죠. 그런데 안 됐죠. 제 생각에는 조선일보의 저 보도가 치명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요. 그 첫 해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였습니다. 정권의 어떤 정당성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수사를 지켜보는 정권이 초조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최동욱이었는데 그 말을 잘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를테면 청와대의 말을. 어느 날 조선일보에 최동욱 총장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기사가 실립니다. 저도 기자했습니다만 저런 기사, 정보기관의 어떤 그 뒷조사가 있지 않으면 알기 힘든 겁니다. 조선일보에 저 기사가 실렸고요. 결국 저 기사로 인해서 최동욱 총장은 추출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댓글 공작 수사는 용두사미로 흘러갔습니다. 자, 좀 전에 기사 설명해 드릴까요? 미국에서 그 기자들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그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의혹 보도를 할 때는 우리 언론사가 저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최동욱 총장의 사생활 저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사실 여부를 또 어떻게 확인했는지, 왜 저걸 보도하게 됐는지를 기사에서 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뉴미디어 시대에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참과 거짓, 가짜, 진짜 가짜 막 섞인, 또 그 안에는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뭐 이게 숨어 있는 그런 보도, 그런 정보도 많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의 신뢰를 위해서는 저런 보도에서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입수하게 됐고 어떻게 확인했고 왜 보도하게 됐는지를 투명하게 보도에 밝히라는 겁니다. 투명성의 원칙이죠. 그래야 언론 보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때 그랬을까요? 자, 좀 더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 정도면은 박근혜 정권과 조선일보 사이가 좋았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박근혜 정권은 4년째 되던 2016년 7월에 조선일보에 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 우병우. 근데 우병우 수석의 처가가 이제 그 강남에 1,000억대인가 이런 빌딩을 갖고 있었는데
장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상속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때 넥슨이 사줬다. 사줬는데 그게 특혜다.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병우 수석을 사람들이 그랬어요. 박근혜 호위무사다. 응? 그래서 조선일보 저 기사가 왜 나왔을까? 좀 정권 길들이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병우 호위무사를 날려버리려고 그런 기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꾸로 당합니다. 그리고 요 기사가 있고 나서 얼마 뒤에 그 비슷한 때 TV조선에서 이제 요 보도를 하죠. 그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이 주도해서 전경련에게 실무를 맡겨서 대기업들로부터 몇십억 돈을 모아서 480억 만들어서 미르재단, K스포츠단을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어떤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연속으로 이거 후속 보도를 계속합니다. 이제 곤란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런 보도가 나오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여당 소속이던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비리를 폭로합니다. 이것도 있지 않나요? 그 조선일보 송영주필이 홍보 대행 업체로부터 억대의 외유 접대를 받았다는 건데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일단 뭐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어쨌든 저 보도가 나간 뒤에 조선일보는 납작 엎드립니다. 단독으로 계속 쏟아냈던 국정보도 관련 그 보도가 중단되고요. 그러니까 살짝 항복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미 뚝이 터진 거죠. 한겨레나 이런 매체에서 후속 보도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이제 요동치기 시작하고 박근혜 지지율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또 한 달, 두 달쯤 지나서 TV조선이 이제 다시 한번 또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의상을 담당했던 좀 전에 다시 한번 저 의상실에서 왼쪽 보이는 비선실세 최순실이 이죠. 오른쪽이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고 전화가 오니까 그 옷에 이제 그 전화기를 쓱쓱 닦아서 건네줍니다. 저거 하나가 보니까 공손하게 건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비선실세? 얼마나 센 사람이길래 이래 된 거죠. 저게 이제 JTBC의 태블릿 보도하고 또 저런 게 나오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아주 폭발해 되고 이제 탄핵이 이제 급물살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핵이 결국 이루어졌고요. 저 화면이 그 원래 있던 그 CCTV 화면이 아니고 TV조선 취재팀이 저 의상실에 얘기해서 설치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몰카 촬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취재를 위해서 몰래 몰카 촬영도 필요합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 조선일보 그 기사를 몇 개를 봤습니다. 장자연 사건이라고 기억들 하실 겁니다. 여기에 조선일보 사주일가도 연루됐다 이런 의혹이 활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그 조현오 경찰청장을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사진이 있을 텐데, 예.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 그때 저 얘기를 들은 조현오 청장은 협박으로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30년 기자 생활을 했어도 서장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로서 뿌듯한 기억보다는 좀 부끄러운 기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거 하나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언론이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교육이 바뀌고, 민생이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가장 민감한 게 민심의 향방, 여론이죠. 언론이 세상을 정직하게 바르게 전달하면 여론도 바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정치하는 자들이 감히 경박한 또는 교묘한 말장난이나 또는 연출된 정치 쇼로 국민들을 홀리거나 속이거나 하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은 어떤가요?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지록 위마를 두둔하죠. 도둑의 매를 드는 적반하장을 편들고 있습니다.
거래 약장수 같은 그 자극전원으로 대중의 심리를 파고들면서 천박한 상업주의, 클릭수 높이는 그런 저질 언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림의 흔히 말하는 무림의 법도, 강호의 돌이 땅에 떨어져서 이리저리 채이고 땅바닥에 낙엽처럼 뒹굴고 있습니다. 기레기라는 멸칭에도 이제는 기자들도 대수롭지 않다는 것 같아요. 기자의 명예, 자존심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러다가 언론은 사양 산업을 넘어서 오염 물질이나 배출하는 유해 업종이 되고 기자라는 직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하게 됩니다. 자, 기자로 살면서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불량식품과 불량언론 어느 게 더 나쁠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어디 표를 볼까요? 둘 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 나쁩니다. 불량식품은 몸을 병들게 하고요. 불량언론은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불량식품을 먹으면 식중독, 때로는 집단 식중독도 일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치사율이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불량 언론에 계속 노출되면 적대, 증오, 혐오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판단 능력이 마비된 좀비가 됩니다. 불량 언론에 오래 노출되면 중독되고 쇠뇌 됩니다. 그러니까 불량식품보다 불량 언론이 훨씬 위험한 거죠. 자, 뭐가 불량식품인지는 난 알아.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러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짜뉴스가 뭐지?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뭐가 가짜뉴스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듣기에 기분 나쁜 뉴스, 내가 듣기에 불쾌한 뉴스, 보도, 그게 가짜뉴스는 아니죠.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잠깐은 좀 영화 대사 좀 한번. 넘버3의 그 어설픈 조폭학도모로 나오는 송강호 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대사 있습니다. 니들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늘 색깔이 빨간색 하면 빨간색이야. 그때부터 무조건 빨간색이야. 이건 너희끼리 한 색이지만 내가 빨간색 하면 이것도 빨간색이야. 자, 가짜 뉴스를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겠죠?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정부가 이거 가짜뉴스 그런 나라 없습니다. 자, 다시 불량뉴스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불량식품 얘기 좀 해볼까요? 불량식품에는 나름대로 내부에 자율적인 아주 규제 장치가 있습니다. 내부 장치가 있습니다. 위생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요. 식품 공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을 치면 이제 언론 윤리죠. 언론 윤리. 그러니까 식품 회사들 우리 제품 겉면에 보면 성분 함량 또는 뭐 원산지, 유통기한 이런 게 필수 정보가 아주 정직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걸 어기면은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지금 함량 성분 이런 거를 언론으로 치면은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그걸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속이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원산지 표시라잖아요. 원산지 표시가 뭐냐면은 자, 어떤 자료나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익명 안에 실명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그게 원산지 표시고 그게 실명 표시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취재윤리고요. 근데 우리 언론 기사 보면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권에 따르면, 재계에 따르면 출처가 없습니다. 관계자 씨, 한 검사와 또 한 검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그다음에 직장인 김모 씨, 대학생 이모 씨, 시장 상인 박모 씨, 익명. 거기다 또 기사가 뭐죠? 전해졌다, 알려졌다, 뭐라고 한다더라, 했다더라. 자, 출처 불명에, 익명에 했다더라, 했다더라, 알려졌다, 전했다고 하면요. 천사도 악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익명 낱말, 출처 불명 기사 어디에 많죠? 마녀 사냥 기사에 많습니다. 시민단체, 노조, 민주당 겨냥한 기사에 많습니다. 검찰발 이재명 기사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른 업종도 그렇지만 언론에서는 특히 신뢰가 중요합니다. 증권업계 얘기를 들어볼까요? 거기서 왜 증권사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왜 보고서 같은 거 내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가 만약 허위든지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 보고 투자했다가 망하죠. 그런 보고서 내면
그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증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마트 가서 무슨 물건을 사거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신뢰하는 거는 속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약속,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언론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 불량식품 그 제조업을 그러니까 불량식품 만들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언론은 그것도 없어요. 자, 우리 징벌적 배상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얼마 전에 미국 폭스뉴스가 그 1조 원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뭐냐면 트럼프가 개표 조작이다. 개표기가 문제가 있다. 개표 조작이다. 그걸 계속 떠들었고요. 그걸 폭스뉴스가 검증 확인도 안 하고 계속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랬다가 개표기 제작 업체 회사에서 이제 소송을 해갖고 1조 원 엄청나죠. 저걸 물어주게 됐는데 저게 징벌적 배상입니다. 왜냐? 언론 윤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실 확인을 안 한 거죠. 아니면 저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 트럼프 얘기가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1조 원 배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고 뭐 이랬다가 명예훼손은 소송 당해갖고요. 1조 원, 1조 원 물어주고 이러 했었는데 그 미국에서는 이런 거 오보라 명예훼손 같은 걸로 형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어느 언론사나 어느 언론사 오보했다고 그래갖고 뭐 경찰이나 검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 들고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민사로 해결하죠. 이게 징벌적 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징벌적 배상은 언론의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장치. 언론의 징벌 배상이 엄청나니까 언론 자유를 위축할 거라지만 언론의 윤리를 지키면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징벌적 배상이 도입되면 사주 있는 그 족벌 언론, 사주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 악의가 있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마녀 사냥 이런 오보 했다가 징벌적 배상으로 우리는 미국처럼 아니지만 뭐 10억, 20억, 100억씩 물어주게 되면요. 이럴 것 같아요. 사주가 기자들 뒤 졸졸 따라다니면서 야 확인하고 있었어. 언론율이 꼭 지켜. 확인 또 확인해. 에? 그 중복 확인하고 익명 아니고 실명으로 기사 쓰고 반론기를 충분히 주고 아마 졸졸졸 따라가면서 폭풍 잔소리할 겁니다. 아, 왜 그러겠어요? 악의적인 잘못 언론 윤리를 안 지킨 악의적인 보도 한 번 했다가 자기 회사 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대대손손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악의적인 보도, 의도가 있는 보도, 그게 뭘까요? 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재밌는 사진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 저 어떻게 보이세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태안 백사장항 근처 폐선, 청자 운반선이었던 것으로 미뤄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청자 운반선이라는데 그렇게 보이세요? 아이, 폐어선이죠. 버려진 폐어선이죠. 근데 저것도 오보죠. 오보인데 어떤 악의나 의도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 같습니다. 뭔가 체크를 못하는 것, 단순 그 실수 같아요. 방송에서는 가끔 방송사고 나잖아요. 방송사고 나려고 2중, 3중에 장치를 합니다. 그래도 가끔 방송사고 나요. 그럼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다 귀신에 쓰였나?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거는 뭐냐면 저거는 악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든 거잖아요. 왜냐면 저 보도로 인해서 수혜자가 없어요. 기자? 언론사? 아니, 망신만 당하죠. 욕만 먹고. 혹시나 뭐 저 지자체에서 뭐 홍보자를 저렇게 뿌렸을까? 아유, 큰일 나죠. 저건 단순한 실수라고 봅니다. 네. 반면에 많구나. 반면에 우리 윤미향 그 마녀 사냥할 때 나온 기사입니다. 자,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위안부 쉼터 술상이 즐기던 술상엔 일본 과자들이 큰 제목이고요. 그 아래 반일 외친 윤미향과 정대협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에서 술상엔 일본 과자들이. 저게 지금 윤미향 의원이 정대협 대표를 했을 때 활동가들하고 쉼터로 이제 워크숍을 갖고 워크숍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새로 합류한 활동가도 있어서
환영식 겸 해갖고 이제 그 다과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다과하는데 뭐 술도 좀 있고 과자도 있었는데 그 과자 중에 일본 과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일본 과자가 뭐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심 있는 일본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양심적인 이분들이 한국에 오면 또 후원하러 오면은 일본 과자를 사오기도 한대요. 활동가들이 먹으라고. 그걸 갖고 와서 먹은 거예요. 일본 과자 뭐 일부러 사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거 뭐냐면은 윤미향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이러한 활동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를테면 지원자나 뭐 이거 시민들에게 활동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기다 무슨 술판 버리고 올리겠어요? 근데 윤미향 그 마녀 사냥이 시작되니까 윤미향 주변을 털기 시작하죠. 기자들도 털고 하는데 SNS 턴 겁니다. 그러다 저게 있으니까 저 사진에 일본 과자가 있네.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운 거죠. 너 반일 활동하면서 왜 일본 과자 먹어? 어? 옛날 누가 그랬었죠. 너 반미하면서 왜 아메리카노 마셔? 해괴한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악의까지는 내가 좀 뭐 말하기 의도가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저거는 프레임에 어떤 의도 있는 프레임을 씌우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즐기던 술상, 술판, 반일 외친, 일본 과자. 자. 다음 거 제가 괴벨스 책을 좀 들고 나오는데요. 시간에 그 괴벨스가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거짓과 진실의 배합이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가끔 어떤 언론, 어떤 신문, 어떤 매체 기사에서는 괴벨스의 악취가 납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고발 사주 판결이 있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발. 자, 한겨레는 고발 사주 요거를 그 일면 톱으로 뽑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에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 일면 톱은 의제 설정,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죠. 그날에 가장 중요한 국민이 알아야 되는 그런 의제 설정 기능을 하는데. 한겨레는 고발 사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톱으로 뽑았습니다. 조선일보의 노후도시 108곳 이거는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했다는 건데요. 이거 선과 같은 선심성 정책, 선심 정책, 포퓰리즘을 하는 게 맞죠. 저는 궁금합니다. 조선일보는 왜 저걸 일면 톱으로 뽑았을까? 저게 정말 중요해서? 포퓰리즘 같은데? 선심성 정책 같은데? 비판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가리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고발 사주 안 보이게? 관심을 갖지 않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차례차례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죠. 자, 제가 그 조선일보에 관심 가진 얘기고 그래서 얘기하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게 뭐냐면은 혐오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방역. 우리나라 방역이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는 방역 모범 국가였어요. 그 선진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칭찬, 부러워했었고요. WHO인가요? 세계보건국 이런 데서도 칭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몇몇 언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역 회방 났었죠. 방해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또 다음 거 하나. 그 다음에 중국 혐오를 또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중국 혐오를 계속 부추겼습니다. 저 하나 보시면 중국을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 탈중국해라. 미국 쪽으로 탈중국해라. 탈중국하니 세계가 보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벗어났더니 수출이 줄고 경제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에 나온 게 뭐냐면 기사가 뭐냐면 중국서 설자리 잃은 한국 30년 전 후퇴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중국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는 탈중국 하라더니 중국 벗어나라더니 중국 혐오 부추기더니 중국 시장 외면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이미 지금 경제는 금이 쫙쫙쫙 가고 있는데 소 잃고 좀 외양간 고치기도 힘들게 되는데 언론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또 혐오만 씌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영웅서사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윤석열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진다. 반려견 산책도 끊고 경제 외교 과외 열공했다. 순댓국 자기 운전기사 비서들하고 흑사동 순댓국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거 하나 갖고 역대급 리더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 공정해야죠. 오른쪽 건 아시죠? 얼마 전에 부산 엑스포 참패하고 나서 부산 민심이 흉해지니까 재벌 총수들하고 부산 그 전통시장 그에 가서 먹방쇼를 했지 않습니까? 떡볶이 먹방쇼.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부산 민심 달랜다고 재벌 총수들을 병풍 세웠다고 그런 비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왼쪽 기사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기사입니다. 재벌 재계 총수들하고 경제계 인사들하고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산책을 했는데 그날 미세먼지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미세먼지 속 청와대 산책 강행. 재벌 총수들 건강을 걱정해서 그랬을까요? 미세먼지 속 산책 강행. 이렇게 다루면 안 되죠. 자, 의제 설정, 프레임 씌우기. 지금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정치 양극화. 예? 어쩌면 우리 언론이 진영화된, 정파화된 언론이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혐오, 증오를 계속 살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테러까지 나고요. 그 다음에 배현진 여당 의원도 돌멩이로 얻어맞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요. 자, 언론이 왜 존재합니까?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론을 건전한 여론 형성됨으로 해서 그 여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파, 진영, 편가르잖아요. 갈등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적대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또 외국에서. 그래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언론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